처음 뵙겠습니다. 소희 씨 어머님이시죠? 그 목소리가 고막을 울리는 순간 은혜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여보, 소희야, 금방 다녀올게. 다녀와서 우리 세 식구 꼭 소풍 가자. 아빠 빨리 와야 돼. 20년 전 해외 출장을 갔다가 사고로 죽었던 남편이 외동딸 결혼식에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 씨? 은혜의 눈에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일렁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턱 밑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왼발을 살짝 끄는 특유의 걸음걸이. 눈앞에 이 남자는 틀림없이 죽었다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는 은혜를 알아보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저 처음 만나는 사돈댁을 향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미소, 그뿐이었죠. 알아보는 기색조차 없는 그 해맑은 눈동자가 은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왜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재벌 회장의 귀한 인연이 되어 나타난 남편, 대체 민수의 사라진 20년에는 어떤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와 기적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기적과 행운의 답글을 보내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사돈,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처럼 모시는 장우진 이사님이에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현우랑 소희 결혼식 보러 멀리서 오셨답니다. 소희의 시어머니 최 회장의 들뜬 목소리가 로비의 웅성거림을 뚫고 은혜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소매 끝을 만지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은혜의 손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 단정한 감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8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신사. 반백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흘렀죠. 하지만 은혜의 시선은 남자의 얼굴이 아닌 그가 내디딘 왼발에 박혔습니다. 남자가 은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은혜는 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바닥을 끄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왼쪽 어깨가 리듬을 타듯 아래로 살짝 기울어지는 그 궤적. 20년 전 아침마다 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은혜가 늘 마음 아파하던 그 습관이 눈앞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랑 김현우 군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신부 어머니 되시지요? 그 목소리가 고막을 울리는 순간 은혜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지친 몸으로 퇴근해 아이를 등에 업고 나지기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낮고 단단한 울림. 세월의 풍파에 깎여 조금은 거칠어졌지만 은혜의 가슴속 깊은 세포들은 본능적으로 그 진동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뇌보다 먼저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멈췄던 시계추가 억지로 돌아가기 시작한 듯 은혜의 온몸이 이 남자의 음색에 맞춰 격렬하게 떨려왔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특유의 말투. 20년 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늑골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명치 끝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가슴 전체로 퍼지더니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폐 끝까지 닿지 않고 헛돌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자 가려져 있던 그의 턱 밑이 은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연분홍빛 자국이 턱 아래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5살 소희를 안고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져 생긴 은혜가 매일 밤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달님이
우리 남편 지켜주네라고 웃음 짓던 그 흉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이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을 정도로 한복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은혜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혀끝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저 처음 만나는 사돈댁을 향한 예의 바르고 정중한 미소, 그뿐이었습니다. 어떠한 흔들림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는 그 맑은 눈동자가 은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은혜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지만 최 회장은 그저 사돈이 긴장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남자를 데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은혜는 로비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뒷모습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일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들이 은혜의 머리 위로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이름만 묻어놓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성격도 이름도 바꾼 채 낯선 이방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 분명 그 사람이야. 하지만 곧이어 다른 생각이 망치처럼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수 씨는 20년 전에 죽었어. 시신은 못 찾았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 내가 장례식도 치렀잖아. 두 개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망치로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손톱이 천을 뚫고 허벅지를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소위 결혼식이야. 지금은 안 돼. 뛰쳐나가서는 안 돼. 내가 저 사람한테 달려가면 다 망쳐. 우리 딸 가장 행복해야 할 나를 망칠 순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턱 끝에서 뚝 떨어진 눈물이 연보라색 한복깃에 짙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은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닦아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고 귀 뒤쪽까지 맥박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모든 운명의 소용돌이가 5일 전 공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혜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떨리는 두 다리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여행객들의 캐리어 바퀴 끄는 소리와 재회의 환호성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로비를 메우고 있었죠. 25살 정소희는 게이트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원피스 자락이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곁에 선 약혼자 현우는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셀로판지 안에서 흰 장미와 안개꽃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현우가 슬쩍 잡은 소희의 손에서는 든든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소희의 머리에는 은색 나비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낡고 투박한 핀이었죠. 은빛은 세월의 발에 누르스름한 빛이 돌았고
나비 날개 끝은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화려한 장신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소희는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 부드러운 천으로 이 핀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 5살 무렵 아빠 무릎에 앉아 함께 망치를 두드리며 만들던 기억이 핀의 흠집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땅땅땅 경쾌한 망치 소리와 함께 우리 별이가 도와줘야 예쁜 나비가 나오지라고 웃던 아빠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소희는 왠지 오늘 현우가 아버지처럼 모신다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이 핀을 꼭 꽂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죠. 떨려? 현우의 물음에 소희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이사님 정말 따뜻한 분이야. 10년 전 싱가포르에서 내가 익사할 뻔했을 때 자기 목숨 걸고 물에 뛰어들어 나를 건져주신 분이거든. 그 뒤로 날 아들처럼 챙겨주셨어. 소희 너도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그때 입국 게이트의 육중한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인파 사이로 감색 코트를 입고 검은 캐리어를 끄는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8 정도로 보이는 중년 신사.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현우가 반갑게 달려가 남자를 와락 안았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녀석, 그새 더 늠름해졌구나. 민수의 낮은 저음이 공항의 소음 사이로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현우가 소희를 향해 손짓했고 소희는 앞으로 나서서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정소희라고 합니다. 소희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육중하게 출렁였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죠.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처자인데 왜 이렇게 가슴 한복판이 저릿하고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까요? 민수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생명만큼 소중했던 무언가가 눈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의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울컥임의 당혹스러움을 느꼈지만 이내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에게 너무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익숙한 거겠지.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반가워요, 소희 씨. 현우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짧은 흔들림이었지만 소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희 역시 민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눈매, 입가의 어린 미소,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이는 그 찰나의 각도.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공기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사진 속에서만 만났던 아빠의 모습, 엄마가 들려주던 아빠의 윤곽이 이 사람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소희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내려와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사람은 공항 근처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일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너머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하나둘 놓였습니다. 현우의 어머니인 최 회장이 소희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님, 우리 소희, 현우가 왜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는지 이제 알겠죠?
소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따뜻하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최 회장의 칭찬에 소희가 쑥스러운 듯 볼을 붉혔습니다. 그때 현우가 민수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님, 저 소희 처음 봤을 때 바로 이 여자다 싶었어요. 봉사활동 때 다른 사람들은 장애 아이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멀찍이 서 있었는데 소희는 달랐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 손을 잡고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마치 처음 모인 자리가 아닌 듯 익숙했어요. 그 순간 최 회장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소희야, 사실 이사님은 우리 집안의 은인 같은 분이란다. 현우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만큼 귀한 분이시고. 최 회장의 말에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소희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10년 전이었지. 싱가포르 지사일을 보러 현우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 어린 녀석이 그만 깊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었어. 그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분이 바로 이사님이셨단다. 정작 본인도 수영이 서툴렀는데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뛰어드셨지.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때의 아찔함을 회상하듯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이사님은 이름도 고향도 기억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힘든 일을 하고 계셨어. 하지만 우리 현우를 살려준 인연으로 내가 신분을 만들어드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우게 했지.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다. 기억은 잃으셨어도 몸이 이를 기억하고 계시더구나. 가르쳐주지도 않은 전문적인 기술들을 마치 수십 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해내셨어. 덕분에 지금은 싱가포르 지사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이사님 자리에 오르게 된 거란다.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전 이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이사님도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고요.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의 턱 밑에 새겨진 초승달 흉터가 노을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서빙을 돕던 종업원 아주머니가 네 사람을 보며 웃으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나, 여기 아가씨랑 이 신사분은 부녀지간인가 봐요? 웃는 모습이 어쩜 이렇게 붕어빵이야. 식탁 위로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멈췄고 민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나는. 그때 현우가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사님, 소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저 결혼하면 살찔 것 같아요. 에이, 현우 씨. 언제 제가 요리 잘한다고 했어요. 소희가 현우의 팔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희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맑은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퍼져나갔죠.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빠졌고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웃음소리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렇게 청아하게 웃는 목소리. 민수의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관자놀이를 타고 두개골 안쪽을 긁어대는 듯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어린 소녀의 행복이 가득 담긴 웃음소리가 기억의 파편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사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소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비행기가 좀 흔들려서 피곤했나 봐요. 민수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가슴이 왜 이렇게 먹먹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는 소희의 머리에 꽂힌 나비핀을 보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하지만 소중하게 꽂힌 그 핀. 가슴 어딘가가 다시 저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고 다듬던 감촉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혜 씨, 그 핀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 보물이에요. 민수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핀. 왜 그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걸까요? 왜 저 낡은 핀이 손에 익은 물건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좋은 아버지셨나 봐요. 민수의 조용한 말에 소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식당을 나섰을 때 하늘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을 때 소희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민수와 나란히 걷는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편안했습니다. 민수 역시 보폭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아이와의 동행이 낯설지 않았죠. 만약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을까? 소희는 무의식적으로 나비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식당을 나서자마자였죠. 벨소리가 채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광대뼈 위로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단단하던 입술은 일자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사님, 일본 지사에 큰 화재가 났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낙엽처럼 사각거렸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현우가 소희의 손을 꼭 쥐었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결혼식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게. 그때였습니다. 곁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그동안 내가 소희 씨 곁에서 남은 결혼 준비를 도우마. 민수 자신도 왜 그런 제안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남겨질 소희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여 본능적으로 그 곁을 채워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소희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사님. 귀한 손님께 어떻게 그런 패를 끼쳐요. 패는요. 나도 10년 넘게 현우 녀석한테 아버지 대접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소희 씨가 시간 날 때 저 서울 구경도 좀 시켜주세요. 20년 만에 온 고국이라 모든 게 낯서네요. 민수의 눈가에 부채꼴 모양의 잔주름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 뵙는 분인데도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마음 한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아닌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누군가가 돌아와 곁을 지켜주는 듯한 묘한 안도감이 소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하늘에는 우윳빛 봄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웨딩드레스 매장 유리창 너머로 조명 아래 은빛으로 반짝이는 레이스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네킹들이 입은 하얀 드레스들은 마치 갓 내려앉은 봄눈처럼 눈부셨지만 정작 소희의 곁에 있어야 할 현우는 없었죠. 소희 씨, 많이 기다렸습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속을 뚫고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죠. 검은 코트깃을 여미고 왼발을 살짝 끄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그 움직임을 보는 순간 소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모습이야.
어디서 봤지? 기억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형체를 잡기도 전에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민수가 유리문을 열어주자 은은한 백합 향기가 소희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 신부님이랑 아버님이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눈매가 어쩜 이렇게 똑같으실까? 매장 직원의 너스레에 소희와 민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소파에 앉았고 소희는 서둘러 피팅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소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피팅룸의 커튼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희가 한 발짝 내디디자 민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명치 끝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가슴 전체로 퍼지더니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기특한 마음이 들지? 그리고 이상하게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온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민수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는 민수를 보며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드레스 자락을 잡고 수줍게 웃는 소희를 보며 민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소혜 씨, 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예뻐하셨을 겁니다. 정말로요. 소희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코끝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아빠가 바로 곁에서 어깨를 다독여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드레스 매장을 나와 종로 골목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소희의 운동화 끈이 툭 풀려 바닥을 굴렀습니다. 드레스 가방을 들고 있어 손이 모자랐던 소희가 멈칫하던 찰나 뒤따라오던 민수가 소리 없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사님? 민수는 대답도 없이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소희의 운동화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리본을 2번 꽉 묶어 마지막에 매듭을 안쪽으로 쏙 집어넣었죠. 소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아빠는 늘 신발끈이 풀리면 나비가 날아가지 않게 가둬야 한다며 매듭 끝을 안으로 숨겨주곤 했거든요. 민수는 무릎을 털며 일어나며 본인도 당황한 듯 허허 웃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왜 이럴까요? 몸이 먼저 움직여서 그만. 주책이네요, 소희 씨. 민수가 쑥스러운 듯 걸음을 옮긴 뒤에도 소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발등 위로 전해지던 민수의 묵직한 손길이 여전히 뜨거운 화상처럼 남아 있었죠. 안쪽으로 정갈하게 숨겨진 신발끈 매듭은 마치 20년 동안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한 아빠의 사랑이 갈 곳을 찾아 소중히 숨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 아래로 차오르는 울컥함을 삼켰습니다. 이 낯선 신사의 손끝에서 왜 죽은 아빠의 가장 다정한 버릇이 만져지는 것인지 소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골목에 자리한 낡은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빨간 간판, 기름때 묻은 메뉴판, 느릿하게 돌아가는 선풍기까지 세월의 냄새가 밴 그곳에서 민수는 익숙한 듯 짬뽕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이사님,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 왠지 이 골목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요.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짬뽕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호호 불지도 않고 삼키더니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달다. 소희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소희 역시 매운 국물 끝에서 느껴지는 묘한 단맛에 똑같은 말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저도요. 매운데 이상하게 끝맛이 달아요. 민수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참 신기하네요. 나도 예전부터 매운 걸 먹으면 꼭 끝에 단맛이 남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민수는 아차 싶은 듯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잃은 자신이 예전부터라는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란 것이죠. 소희의 심장은 이미 한 박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식성, 그리고 이 묘한 동질감. 식사 후 들른 작은 카페에서도 기적 같은 우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종업원에게 따로 요청한 소금을 아메리카노에 한 꼬집 집어넣었습니다. 톡, 톡. 하얀 알갱이가 커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님, 커피에 소금을 넣으세요? 네, 쓴맛이 가시고 풍미가 살거든요.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몰라도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소희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들려준 아빠의 습관. 나중에 우리 별이도 이렇게 마실 거야 라고 웃던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소희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소희가 극도로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그런데 창밖을 보던 민수 역시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귓볼을 똑같은 리듬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 같은 위치, 같은 동작. 소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민수가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사실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빛나는 어린 소녀가 높은 데서 떨어지려 하고 내가 달려가 아이를 꽉 안고 같이 굴러요. 그러고 나면 턱이 어디 부딪혀서 뜨겁고 끈적한 피가 흐르는 감촉에 잠을 깹니다. 민수가 자신의 턱 아래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훑쳤습니다. 꿈속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려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이름이 도무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혀끝에서만 맴돌다 사라지죠. 깨고 나면 여기가 진짜 다친 것처럼 욱신거립니다. 참 이상하죠? 아이고, 내가 소희 씨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나 모르겠네 주책이네요. 좋은 일 앞둔 신부한테 내 이야기만 하다니. 그때 소희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아빠의 턱에 있던 흉터, 자신을 지키려다 생겼다며 달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던 아빠의 목소리. 소희는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민수의 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은 연분홍빛 흉터는 20년 전 아빠가 가졌던 그 달님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창신동 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빠의 턱 밑 흉터,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듬직한 어깨. 소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인화지에서 아빠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설마 이사님이 아빠일까?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창밖에는 20년 전 아빠의 턱 밑에 떴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초승달이 시리게 떠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만이 어둠 속에 흩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소희의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만이 소희의 창백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올린 소희의 엄지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고 다시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수차례.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혼 앞두고 아빠 생각나서 묻는 거라고 하면 되니까. 소희는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마침내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고 신호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번, 그리고 3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가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시각 창신동의 낡은 집에서 은혜는 소희의 결혼식 날 입을 저고리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다리미판 위로 은은한 광택이 도는 비단이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다리미에서는 쉬익 쉬익 소리와 함께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은혜는 다리미를 세워두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소희의 이름에 은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은혜의 목소리는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딸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음성이었죠. 현우가 아버지처럼 모신다는 그 이사님은 어떠니? 낯선 분이라 네가 불편하진 않을까 엄마는 마음이 쓰이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그분 처음 본 사람 같지 않게 이상하게 참 편해. 그런데 엄마, 소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묵직하게 가라앉은 그 음성에 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리미판을 누르고 있던 은혜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가슴 한쪽으로 싸늘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줘. 은혜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아빠라는 못이 다시금 욱신거렸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결코 녹슬지 않는 뽑으려 할수록 생사를 파고드는 그 이름. 은혜는 가슴을 에어오는 통증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빠 얘기를 해?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 그냥 결혼하려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 커피 드실 때 특이한 버릇 같은 거 있었어? 소희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지만 전화기를 쥔 손등의 핏줄은 파랗게 솟아 있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멈칫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희미한 기억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커피? 아, 커피에 소금 넣어 마시던 거? 은혜가 피식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참 이상한 버릇이었지.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드셨다더구나.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쓴 커피에 하얀 소금을 톡톡 털어넣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 소희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며 엄마의 목소리가 수중에서 들리는 듯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커피에 소금. 낮에 카페에서 민수가 보여주었던 그 행동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걸음걸이는 어땠어? 남들이랑 좀 다른 점은 없었어? 걸음걸이? 아빠는 왼발을 살짝 끌었어. 군대 있을 때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랬지. 걸을 때마다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기울어지곤 했는데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고 우기더라고. 내가 그 뒷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 소희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폐가 오그라드는 것 같아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 매장 앞에서 걸어오던 민수의 뒷모습.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왼발을 살짝 끌고
왼쪽 어깨가 기울어지던 그 그림자가 엄마의 목소리 위로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똑같아. 너무 똑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소희야, 왜 대답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엄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소희는 입술 안쪽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난 것 같아. 아빠랑 똑같은 흉터를 가진, 아빠랑 똑같이 걷고 똑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희는 끝내 삼켰습니다. 20년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재봉틀에 청춘을 다 바친 엄마였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도 딸 앞에서는 강한 척 살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확실하지 않은 희망을 주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시집 가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조금 서운해서 그래. 우리 엄마 결혼식 날 제일 예쁘게 하고 와야 해. 알았지? 그럼 우리 딸.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축하해 줄게. 전화를 끄는 소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면 어떡해. 근데 아빠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기억도 못하는 거야? 소희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빗물처럼 쏟아진 눈물이 사진 속 아빠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번지는 눈물 자국은 마치 아빠가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창밖에는 20년 전 아빠의 턱 밑에 떴던 것과 똑같이 시린 초승달이 밤하늘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갈망이 소희의 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식장 최종 점검을 마치고 소희와 민수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이치는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에 놓인 아메리카노 2잔 위로 길게 누웠고 그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소희는 테이블 위에 펼쳐둔 체크리스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꽃 장식 하객 동선, 피로연 메뉴, 촘촘하게 적힌 항목들 위로 검은색 체크 표시가 하나씩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객 동선도 다시 확인했으니까 이제 큰 건 다 끝난 셈이네요. 결혼을 갑자기 준비하게 돼서 확인이 늦어졌어요. 민수가 체크리스트를 접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머릿속은 그 종이 쪼가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들로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 안쪽에서 웅크리고 있던 질문, 잠들기 전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차마 뱉지 못하고 삼켜냈던 그 뜨거운 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요동쳤습니다. 이사님은 20년 전 한국에서 기억이 없는 걸까? 20년 전 그 사고 전에는 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걸까? 혹시 별이라는 이름을 아실까? 소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세라믹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지만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빠진 듯 서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사님. 소희가 간신히 입술을 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음을 내며 울렸습니다. 나무 테이블을 타고 소희의 손끝까지 그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민수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소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싱가포르에서 온 연락이라서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잔잔한 재즈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조용한 카페 안,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소희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응, 나야. 무슨 일 없지? 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소희의 귓가를 핥히었습니다. 아빠, 대체 언제 와요? 여기 다들 아빠 보고 싶어서 난리란 말이에요.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부리는 특유의 애교와 응석이 듬뿍 담긴 어조. 민수는 허허하고 인자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너도 건강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그 순간 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빠, 심장이 통째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명치 끝에서 시작된 시린 한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타고 번져나가 손가락 끝마디까지 마비시키는 기분이었죠. 숨을 들이쉬려 해도 폐가 쪼그라든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이사님한테 딸이 있었어? 머릿속이 하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페의 음악 소리도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음도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비참한 현실이 소희의 뺨을 세차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었지. 착각한 거야. 이분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단단한 삶을 일구신 분이야.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애타게 기다리는 딸이 있는 우리 아빠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인 거야. 소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달그락 불길한 소리를 냈지만 소희는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민수가 통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회사 막내 녀석이 워낙 장난기가 심해서요. 소희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끌어올렸지만 볼 근육이 경직되어 비틀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따님이신가 봐요? 아, 아까 그 목소리 들었군요. 회사 지사 막내 여직원인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아버지처럼 챙겨줬더니 언젠가부터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네요. 타지 생활이 외로워서 그런지 직원들이 다들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저도 그냥 녀석들 재롱 보는 맛에 살고요. 민수는 허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빠라는 단어가 소희의 가슴에 깊은 자상을 남긴 뒤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소희 씨,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 저는 바로 싱가폴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사 상황도 급하고 현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라서요. 이번에 가면 당분간 한국에는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어쩌면 마지막 방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모레 결혼식이 끝나면 이 남자는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똑같고 걸음걸이가 닮았으며 커피에 소금을 넣는 그 기적 같은 우연들에 대해 물어볼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사님, 소희는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조여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희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세라믹을 긁어 기괴한 소리를 냈지만 소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아빠가 살아있을 리 없잖아. 20년이야. 20년 동안 우리를 안 찾은 사람이 아빠일 리가 없잖아.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인데 내가 왜 이런 헛된 꿈을 꾼 걸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뺨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소희는 수돗물을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닿았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착각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소희는 젖은 얼굴을 닦고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시 카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은 그의 옆얼굴, 그리고 살짝 기운 어깨. 그 모습은 여전히 20년 전 아빠의 뒷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주머니 속에 든 은색 나비핀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핀 끝이 손바닥을 찔러왔지만 소희는 그 고통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사님. 끝내 아빠라는 말은 소희의 입술을 넘지 못한 채 차가운 커피 한 모금과 함께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 5시, 창신동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낡은 담벼락 위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이른 새벽을 깨운 참새 몇 마리가 전깃줄 위에서 푸드덕거렸습니다. 은혜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20년 전부터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출근을 하던 시절 은혜는 항상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와이셔츠를 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지독하고도 서글픈 습관이었죠. 은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천장에 누런 얼룩이 져 있었어요. 5년 전 장마철에 생긴 물 자국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는 새는 천장 아래에 대야를 받쳐놓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소희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똑똑똑. 대야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재봉틀의 드르륵 소리가 뒤섞이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뻣뻣했어요. 등뼈를 따라 둔탁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20년 동안 재봉틀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대가였습니다. 은혜는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품에는 5살 소희가 안겨 있었습니다. 은혜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사진 속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혜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 소희 시집가요.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우리 별이가 오늘 신부가 돼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꿈에서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와줘요. 우리 소희 손잡고 들어가는 거 당신이 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까지 내려왔어요. 턱 끝에서 잠시 머물다가 무릎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1시간 뒤 은혜는 동네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문을 열어준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 사장님은 은혜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소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남편이 떠난 뒤 은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버텨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야, 오늘 우리 소희 시집가는 날인데 내가 특별히 예쁘게 해줄게. 사장님이 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은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55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부채꼴 모양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이마에도 세로로 긴 주름이 세 줄 새겨져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고 입꼬리 양옆으로 팔자주름이 내려와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은혜의 머리카락을 빗기 시작했어요. 빗이 두피를 스칠 때마다 간지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사장님의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를 헤집으며 흰 머리카락을 골라냈어요. 은혜야, 흰 머리가 많이 늘었네. 염색 좀 하자. 그냥 둬. 오늘은 있는 그대로 가려고. 은혜가 나직이 대답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보면 알아볼 수 있게.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보여주려고. 사장님의 손이 멈췄어요. 은혜야, 아직도 그 생각하니?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속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톱 옆으로 실밥에 찔린 자국들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재봉틀을 돌리고 찬물에 빨래를 하고 소위에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제삿밥을 지었습니다. 이 손이 닳고 닳아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같이 그런 생각하면서 20년을 살았어.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 화장이 끝나고 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 앞에 섰어요. 나무 옷장의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연보라색 한복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한복을 꺼내 들었어요. 비단 천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이었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 소희가 이날을 위해 준비해준 한복이었죠. 은혜는 한복을 침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속치마를 먼저 입었습니다. 흰 천이 허리를 감쌌어요. 끈을 잡아당겨 매듭을 지었습니다. 매듭이 한 번에 잘 묶이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매듭을 풀고 다시 묶었습니다. 또 비뚤어졌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모양이 잡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55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볼의 기미,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만은 20년 전과 같았어요. 남편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빛. 여보, 나 예뻐요? 은혜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예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이 일렁이며 빛을 뿌렸어요. 은혜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다리를 건넌 적이 있었어요. 소희가 3살 때였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갔었죠.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은혜가 조수석에 앉고 소희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기 봐, 강물이 반짝반짝해라고 말하자 소희가 아빠, 별이 물에 빠졌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살짝 눌렀어요.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니까. 울면 안 되니까. 택시가 예식장 앞에 멈췄습니다. 은혜는 차에서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축현우, 소의 결혼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은혜는 그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라는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내 딸. 내가 20년 동안 혼자 키운 내 딸. 오늘 시집을 가는 내 딸. 당신, 우리 소희 시집 가는 거 보고 있어요? 은혜가 하늘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꽃향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백합과 장미, 안개꽃이 뒤섞인 향기였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냄새. 은혜의 코끝이 찡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꽃향기가 났었어요. 그때는 국화향이 더 진했지만 백합향도 섞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폐 끝까지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축하하는 날이니까. 혼주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은혜는 로비 한쪽에 섰습니다. 하객들을 맞이하는 자리였어요. 은혜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그 손을 최대한 가리려고 소매를 살짝 내렸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신부 어머니시죠? 소희가 정말 복 받았네요.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정말 단아하시고 고우세요. 사람들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볼 근육이 뻣뻣하게 저항했지만 은혜는 그 저항을 무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저쪽에서 시어머니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 이리 와봐요. 소개할 분이 있어요. 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인 최 회장이 한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감색 양복을 입은 중년의 신사.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선이 남자의 발에 닿았어요. 왼발이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왼발이 바닥을 살짝 끌었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기울어졌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 특유의 리듬. 은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현우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에요. 멀리 싱가포르에서 결혼식 보러 오셨답니다. 최 회장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은혜에게는 그 말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남자가 은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부 어머니 되시죠? 그 목소리, 낮고 약간 쉰 듯한 목소리,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억양. 20년 전 매일 밤 은혜의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와 한치의 다름도 없었습니다. 은혜의 눈이 남자의 얼굴로 향했어요. 이마에 굵은 주름, 눈가에 잔주름, 그리고 턱 밑에 흉터, 초승달 모양의 연분홍빛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혜의 무릎이 꺾이려 했어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눈앞에 남자 얼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지? 정말로 당신이지?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은혜는 로비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혼주석에 다시 돌아와 앉은 은혜는 신랑 측 앞줄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20년 전 이름만 묻어놓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낯선 이방인이 되어 딸의 결혼식에 앉아있는 이 잔인한 기적 앞에서 은혜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연보라색 한복깃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진한 보랏빛 얼룩이 비단 위에 번져나갔어요. 저 사람이야. 은혜의 가슴 속에서 확신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분명 민수 씨야. 내 남편이야.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차가운 현실이 그 불꽃을 덮쳤어요. 그런데 왜 나를 몰라보는 거야? 20년을 기다린 나를 왜 못 알아보는 거야? 은혜는 한복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손톱이 비단 천을 뚫고 허벅지를 파고들었지만 은혜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식장 가득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흐릿해진 시야로 굳게 닫힌 문을 응시했습니다. 저 문이 열리고 소희가 들어오면 이 모든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은혜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만남이 딸에게는 상처가 아닌 기적이 되기를 은혜는 기도했습니다. 그 시각 신부 대기실은 세상과 분리된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바쁜 발걸음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이 방 안에는 오직 정적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창틈으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대기실 바닥에 길쭉한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느릿느릿 떠다녔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고 빗속에서 반짝이다가 그늘로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창틀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었습니다. 커튼 끝자락이 2cm쯤 들렸다가 힘없이 내려앉았어요. 그 미세한 움직임에 맞춰 공기 중에 떠다니던 향기가 소희의 코끝으로 밀려왔습니다. 헤어스프레이의 달콤하면서도 약간 쏘는 냄새, 창가 화병에 꽂힌 백합의 진한 향기, 그리고 새 드레스에서 풍기는 첫 냄새가 뒤섞여 대기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소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 위로 얇은 레이스가 베일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레이스 올 사이사이로 쇄골 라인이 살짝 비쳤어요.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와 손목뼈 볼록한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긴 치맛자락은 의자 아래로 흘러내려 바닥 위에 물결처럼 퍼져 있었어요. 순백의 천이 대리석 바닥과 만나는 경계선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낯설었습니다. 짙은 화장 뒤에 숨겨진 자신의 눈이 낯설었어요. 섀도가 올려진 눈두덩, 길게 그려진 아이라인, 인조 속눈썹이 붙은 눈. 이 얼굴이 정말 어제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정소희가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집을 가는 이 여자가 거울 속에 비친 이 신부가 정말 자신인지. 신부님 다 됐습니다. 이제 면사포만 내리면 완벽해요. 헤어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핀을 내려놓으며 담당자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거울 속에서 소희와 눈이 마주치자 담당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딸깍.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거울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벨벳 상자였어요. 한때는 진한 남색이었을 벨벳 천이 세월의 발에 흐릿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뚜껑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천이 헤어져서 하얀 솜이 1cm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바닥 모서리에는 작은 얼룩이 져 있었어요.
15년 전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몰래 꺼내보다가 눈물을 흘렸을 때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상자 위로 향했어요. 손끝이 다른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거친 천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어요. 솜이 삐져나온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뭉툭한 감촉. 소희는 천천히 뚜껑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뻣뻣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냈어요. 상자 안에 작은 것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색 나비 머리핀. 소희의 숨이 잠시 멎었어요. 20년 된 머리핀이었습니다. 은빛이 발에 있었어요. 원래의 눈부신 광택은 사라지고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나비의 오른쪽 날개 끝이 살짝 휘어져 있었어요. 1mm쯤 누군가 손으로 구부린 것처럼 날개 표면 군데군데에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 그리고 왼쪽 날개 끝에는 손톱끝만 한 크기의 움푹 파인 자국이 있었어요. 소희의 손가락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나비핀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가벼웠어요. 깃털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 5g이 채 되지 않을 무게. 하지만 소희의 손에서 그 무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머리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물. 소희의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5살 때였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방 전체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음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얇은 금속판. 그 옆에 작은 망치가 있었어요. 나무자루에 새머리가 달린 아빠 손에 딱 맞는 크기의 망치. 아빠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투박한 손, 그리고 턱 밑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 아빠의 무릎 위에 소희가 앉아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 만드는 거야? 5살 소희가 물었어요. 우리 별이한테 줄 선물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비. 아빠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 웃음이 섞인 목소리. 아빠의 큰 손이 망치를 쥐었어요. 그 손 위에 소희의 작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빠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소희의 손가락이 끼워졌어요. 두 손이 함께 망치 자루를 감쌌습니다. 자, 우리 별이가 도와줘야 예쁜 나비가 나와. 같이 두드려 볼까? 땅. 망치가 음판 위를 두드렸어요. 쇠가 쇠를 때리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땅, 땅. 음판이 조금씩 모양을 잡아갔어요. 납작했던 금속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비배가 생겼어. 소희가 깔깔 웃었어요. 땅, 땅, 땅. 망치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빠의 손이 음판 위를 누르고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망치를 들어 올리고 다시 내리치고 그 반복 속에서 음판은 점점 나비의 형태를 갖춰갔어요. 이제 날개를 만들어야지. 별이가 어떤 날개가 좋아? 크고 예쁜 날개. 헐헐 날 수 있는 거. 아빠가 웃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별이가 헐헐 날 수 있게 큰 날개를 만들어주자. 아빠의 손이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망치 끝으로 음판의 가장자리를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가벼운 소리와 함께 날개의 윤곽이 잡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빠, 나도 해볼래. 소희가 아빠 손에서 망치를 빼앗았어요. 작은 손으로 자루를 꽉 쥐고 음판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탕! 망치가 빗나갔어요.
음판 위가 아니라 옆을 쳤습니다. 왼쪽 날개가 될 부분에 움푹 파인 자국이 생겼어요. 소희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별이가 망가뜨렸어. 미안해. 아빠가 소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더 예뻐졌는걸? 아빠가 움푹 파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이건 말이야, 우리 별이만 알아볼 수 있는 비밀 표시야.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아빠와 별이만의 암호. 진짜? 암호야? 소희가 눈물을 그치고 물었어요. 그럼 나중에 별이가 다 커서 시집갈 때 아빠가 새 핀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때도 여기 똑같이 표시를 해줄게. 그러면 별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아빠가 만든 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약속? 소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아빠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소희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큰 손가락과 작은 손가락이 맞물렸어요. 우리 별이 시집갈 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비핀 만들어서 머리에 꽂아줄게. 그리고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야. 손에 들린 은색 나비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시야가 번졌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비핀을 머리에 꽂았어요. 핀이 머리카락 사이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고정되었어요. 거울 속에서 은색 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랜 은빛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내뿜는 것 같았어요. 아빠, 소희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나 시집가.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핀 꽂고 들어갈게. 지켜봐줘. 소희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희의 고개가 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소희 씨, 저 민수예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결혼 끝나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문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서 스르륵 끌렸어요. 두 손으로 치마 앞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감색 상의에 하얀 와이셔츠, 넥타이는 은회색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어요. 이마에 굵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하얀 장미 세 송이와 안개꽃이 섞인 다발이었습니다. 현우가 신부에게 응원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해서요. 민수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볼에 보조개 비슷한 선이 생겼어요. 민수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말끝이 흐려졌어요. 민수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을 보다가 조금 위로 올라갔어요. 머리 위에서 시선이 못 박힌 듯 멈추었습니다. 은색 나비 머리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랜 은빛.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우진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살아온 그의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마치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발끝으로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하얀 장미 꽃잎이 흩어졌어요. 안개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시선이 은색 나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랜 은빛, 살짝 휘어진 날개 끝,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표면, 손끝이 저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림은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끼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저림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번졌어요. 세 번째 손가락을 지나 검지까지 퍼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타고 올라왔어요. 손바닥을 지나 손목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손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불꽃이 튀었어요. 음판 위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 망치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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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가 쇠를 때리는 맑은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손바닥에 무언가가 닿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나무자루의 거친 표면, 손바닥에 파고드는 모서리, 그 위에 올려진 작은 손의 온기. 민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치 자루를 쥔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아빠, 나비 날개가 생겼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 높고 맑은 목소리,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노랫소리, 헐헐 날아라 우리 나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시작된 통증이었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머리 안쪽을 누군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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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판을 두드리던 그 소리처럼 민수의 두 손이 올라왔어요. 머리 양옆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손바닥이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급힌 민수의 입이 열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침을 삼켰어요. 목젖이 움직이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줬다고 했죠? 소희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원래 약간 붉은 기가 돌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릴 때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소희의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나비핀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아빠 무릎에 앉아서 함께 망치질했었죠. 5살 때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 그 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금이 점점 벌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대가 제대로 떨리지 않았어요. 잎인 나비 날개 왼쪽에 작은 흠집이 있나요? 소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가 빗나가서 생긴 움푹 파인 자국이. 민수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볼에 있던 연분홍빛이 사라졌습니다. 입술도 색이 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손목까지 퍼졌어요. 소희는 머리에서 핀을 빼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핀에 걸려 함께 빠져나왔어요. 은색 나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날개를 들여다보았어요. 왼쪽 날개. 거기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손톱끝만 한 크기의 자국. 움푹 파인 흔적. 음판을 두드리다가 망치가 빗나가서 생긴 흠집이었어요.
깊이는 1mm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빠와 자기만 아는 흠집. 엄마한테도 말한 적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세상에서 아빠와 자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사님,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조각조각 끊어져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아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른쪽 눈에서 먼저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두덩을 타고 내려왔어요. 볼을 지나 턱선을 따라 흘렀습니다. 턱 끝에서 잠시 머물다가 검은 정장 깃 위로 떨어졌어요. 왼쪽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경로를 따라 내려왔어요. 두 줄기 눈물이 양쪽 볼 위에 선을 그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왜 울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나지 않아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손가락 끝이 이마 피부를 눌렀습니다. 관자놀이가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그런데 이 핀을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민수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로 소희의 윤곽이 번져 보였어요. 이상해요.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 어깨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냥 슬퍼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어요. 눈두덩을 넘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턱선을 지나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레이스 천 위에 동그란 얼룩이 번졌습니다. 투명한 천이 눈물에 젖어 피부색이 비쳤어요. 소희의 손이 나비핀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날개 끝이 손바닥 살을 찔렀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가 찌릿했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소희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맴돌았어요. 분명 아빠가 맞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 아빠인 거야? 가슴 안쪽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려 했어요. 혀끝에서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빗줄기가 비스듬히 대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소희의 손 위에 놓인 은색 나비가 빛났어요.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작은 날개가 반짝였습니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악기 선율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결혼식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컥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신부님, 입장 준비해 주세요.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스태프의 다급한 목소리가 대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당황한 도우미가 뒤따라 들어와 소희의 얼굴 위로 하얀 면사포를 내렸죠. 겹겹이 쌓인 레이스 천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변했습니다. 그 흐릿한 시야 너머로 아직도 소희의 머리 위에 나비핀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대기실 문을 나섰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드레스 안쪽의 패티코트가 바스락거리며 발목을 스쳤고 그 진동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식장 문 앞에 서자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문틈을 타고 넘어와 소희의 온몸을 휘감았죠. 원래라면 이 자리에 아빠가 있어야 했습니다. 딸의 긴장을 풀어주려 땀밴 손을 꼭 잡아주고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듬직하게 곁을 지켜줘야 할 아빠. 하지만 소희의 곁에는 차가운 대리석 벽과 낯선 스태프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번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막상 혼자 선 버질로드 앞은 끝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처럼 아득했습니다. 신부 입장.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문이 좌우로 열렸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고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첫 발을 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희가 미리 부탁해 두었던 배경음악이 예식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흔한 결혼 행진곡이 아니었죠. 20년 전 비가 오거나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아빠가 낮은 저음으로 불러주던 그 이름 모를 노래. 헐헐 날아라 우리 나비. 세상이 무서워도 괜찮아. 바이올린 선율이 그 멜로디를 타는 순간 예식장 뒤편에 서 있던 민수의 온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쿠궁, 머릿속에서 거대한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간 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바다 냄새,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던 자신의 목소리. 모든 것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춘 장면은 작은 전등 하나 켜진 방 안에서 은색 나비핀을 머리에 꽂고 깔깔대던 5살배기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빠 턱에 달 떴다. 진짜 달님이 우리 별이 지켜주는 거지? 민수의 시선이 소희의 머리 위에 꽂힌 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소희의 가녀린 어깨를 지나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은혜의 옆얼굴에 닿았습니다. 별이야, 은혜야.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명치 끝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비명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객석 사이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아, 내 딸 별아. 민수의 절규가 웅장한 음악 소리를 뚫고 예식장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버질로드 한복판에서 멈춰 선 소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레이스 면사포가 흔들리며 소희의 젖은 눈동자가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소희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남자의 통곡이 예식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소희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면사포의 거친 레이스 촉감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너머로 느껴지는 딸의 온기는 20년 전 안방에서 재우던 그 포근함 그대로였죠. 아빠가 이제야 돌아왔어. 우리 별이 혼자 두고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는 젖은 모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본능이 소희의 어깨를 쓰다듬는 손길마다 뜨겁게 배어 나왔습니다. 소희는 민수의 품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정장깃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너머로 기억 속 깊이 각인되어 있던 아빠
특유의 살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25살의 신부 정소희는 사라지고 5살의 어린 별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흐흑 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단어도 이 순간의 무게를 담아낼 수 없었죠. 소희는 민수의 정장 등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천을 파고들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손을 놓으면 눈앞에 아빠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까봐, 다시 그 차가운 20년의 고독 속으로 떨어질까봐 소희는 온 힘을 다해 아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예식장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내밀었고 식장 곳곳에서 무슨 일이야? 신부아버님이야? 하는 당황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스태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무전기를 만지작거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소희에게는 그 어떤 소음도 닿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도, 당황한 사회자의 목소리도,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도 그들에겐 무의미했습니다. 붉은 카페 뒤 세상의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을 이정표 삼아 20년의 단절을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절하면서도 단단한 선율이 예식장 공기를 타고 흐르며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헐헐 날아라 우리 나비. 세상이 무서워도 괜찮아. 그 가사처럼 소희는 아빠의 품 안에서 비로소 날개를 접고 쉴 곳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아빠가 턱 밑에 새겨주었던 그 달림이 오늘 이 눈부신 예식장 안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신부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별이야. 아빠가 여기 있어. 절대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민수는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습니다. 붉은 카페 뒤로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끝이자 비로소 시작된 진짜 삶의 첫 자국이었습니다. 소희가 민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동안 혼주석에 앉아있던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채 두 걸음을 떼기도 전에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어야 했죠. 심장이 늑골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명치 끝에서 시작된 뜨거운 박동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은혜의 시야가 눈물로 흐릿하게 번졌지만 그 너머 버질로드 한복판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만은 번개처럼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민수 씨, 진짜 당신 맞지? 은혜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 매일 밤 창신동 낡은 방에서 사진기를 어루만지며 벽에 대고 속삭였던 그 이름이 비명처럼 가슴을 찢고 터져나왔습니다. 은혜는 비틀거리며 버질로드로 걸어나갔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치마가 발끝에 걸려 휘청거렸지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당황한 사회자의 시선도 이미 은혜에겐 들리지 않았죠. 오직 20년 전 그날 항구로 떠나며 금방 올게라고 말하던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이 지금 눈앞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이 믿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은혜가 다가서자 민수가 소희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은혜, 내가 너무 늦었어. 흐흑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무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수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선은 투박해졌지만 그 눈매와 콧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턱 밑에 박힌 초승달 모양의 흉터는 숨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은혜의 거칠어진 손끝이 민수의 뺨에 닿았습니다. 20년 동안 재봉틀을 돌리고 찬물에 걸레를 빨며 굵어진 마디마디가 남편의 피부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사진 유리가 아닌 뜨겁게 박동하는 사람의 온기. 민수 씨, 당신 맞지? 정말로 당신이지? 해외에서 죽었다고. 시신도 못 찾아서 이름만 묻어놓고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은혜의 다리가 꺾이며 주저앉으려 하자 민수가 얼른 은혜의 양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은혜는 민수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통곡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뒤섞인 오열이 예식장 천장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은혜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부드럽고 가녀렸던 아내의 어깨가 이제는 억척스러운 세월의 무게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 없는 세월 동안 혼자 딸을 키워내며 얼마나 많은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냈을지 그 굽어진 등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당신 혼자 그 고생을 다 하게 두고 내가 이제야 돌아왔어. 민수의 턱 밑 흉터를 만지는 은혜의 손등 위로 지난 2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어느 지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소희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펄펄 끓는데 주머니엔 단돈 1,000원도 없던 밤. 은혜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향해 재봉 가위를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왜 나만 두고 가서 사람을 이 지옥에 살게 하느냐고 말이죠.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재봉틀을 돌려 소희의 약값을 벌던 그 새벽 은혜의 손가락엔 바늘이 박혀 피가 철철 흘렀지만 마음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망의 주체였던 남편이 살아있는 온기가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20년간 켜켜이 쌓였던 지독한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그거면 됐어요. 여보,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민수는 아내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소희 역시 엄마와 아빠의 손을 겹쳐 잡으며 그들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에서 세 사람이 하나로 엉켜 우는 모습은 20년간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 없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예식장은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하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현우와 그의 어머니 최 회장 역시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다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 회장은 2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은혜의 처지가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여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은혜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민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소희 시집 가는 날이에요. 당신이 손잡고 가야지. 우리 딸 혼자 보내면 안 되잖아. 민수는 소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얼룩진 딸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의 하얀 손을 자신의 팔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 가자 별이야. 아빠가 이제야 약속 지킬게. 민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굳게 안아준 뒤 딸의 손을 잡고 재단을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20년 전 5살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걷던 그 보폭 그대로 민수는 아주 천천히 딸의 속도에 맞춰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민수의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기우는 그 익숙한 걸음걸이를 보며 은혜는 다시 한번 오열하며 혼주석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을 꿈속에서만 그리던 그 뒷모습이 현실이 되어 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재단 끝에 서 있던 신랑 현우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장인이 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소희의 손을 현우에게 건네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담아나지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딸 별이를 잘 부탁한다. 나처럼 늦게 오지 말고 항상 곁을 지켜주게. 현우는 소희의 손을 건네받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아버님. 평생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에는 바이올린의 마지막 선율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승리의 노래이자 마침내 완성된 한 가족의 서사시였습니다. 결혼식의 소란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일주일 뒤 창신동의 좁은 골목 끝자락에는 이른 저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주황빛 노을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오래된 유리창 너머로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죠. 방 안에는 민수와 은혜, 그리고 갓 신혼여행을 다녀온 소희와 현우 부부가 낡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은혜가 정성껏 끓여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칼칼한 고춧가루 향이 어우러진 민수가 20년 동안 무의식 저편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집의 냄새였습니다. 맛있다. 그래, 이 맛이었어. 은혜 당신이 끓여주던 이 된장찌개 맛. 민수는 찌개 한 술을 입에 넣자마자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20년 동안 타지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을 텐데도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가 이 소박한 찌개 한 그릇에 비로소 달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지며 찌개 냄새 섞인 하얀 김 속으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은혜는 그런 남편의 밥 위에 생선살을 정성스레 발라 올려주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보며 민수는 그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이 손으로 혼자 우리 별이 키우고 내 제사 지내며 20년을 버텼을 당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염치로 밥을 먹나 싶어.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게 꿈이 아닐까 싶어 내 팔을 꼬집어 보는 걸. 은혜의 눈가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은혜의 시어머니 최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아니 이제 사돈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민수 씨가 싱가포르에서 사고 후 기억을 잃고 그곳에 머무르게 된 그 배우를 조사해 봤어요. 민수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잊고 싶었던 이름 박성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민수의 기술을 훔쳐 달아나고 해외 출장을 간 그곳에서 사고를 가장해 민수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 넣었던 그 동료였습니다. 서류에는 그의 지난 20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민수 씨 기술로 한동안 업계에서 꽤 이름을 날리며 호의호식했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더군요. 5년 전
자기가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똑같이 배신당해 전 재산을 날렸답니다. 부인은 떠나고 자식들도 등을 돌린 채 작년에 서울 변두리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고독사했대요. 발견된 지 사흘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답니다. 민수는 박성호의 초라한 고독사 현장이 담긴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뒹구는 컵라면 용기 몇 개가 전부인 남자의 마지막. 민수는 천천히 서류를 덮으며 창밖의 어둠을 향해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성호야, 네가 내 인생 20년을 훔쳐간 대가가 고작 그 차가운 방 한 칸이었느냐. 분노보다는 깊은 허망함이 가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복수는 신의 영역이었고 인간인 민수에게 남은 것은 그를 향한 가여움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고 떠난 자를 원망하기보다 곁에 있는 이들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남겨진 자의 도리일 테지요. 여보, 이제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저 초승달 너머로 보내줍시다. 우리에겐 미워할 시간조차 아까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창신동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20년 전 남편과 아내가 소희를 품에 안고 바라보았던 그날처럼 가늘고 예쁜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빠의 팔짱을 꽉 낀 채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기억나? 5살 때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별이 시집갈 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비 머리핀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민수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턱 밑에 초승달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별이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헌핀 꽂고 들어가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그 핀이 아니었으면 아빠는 영영 길을 잃고 헤맸을 거야. 그 작은 나비 날갯짓이 아빠를 여기까지 불러준 거란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기억을 되찾고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세공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색 나비핀이었습니다. 20년 전의 투박함 대신 이제는 노련한 거장의 손길로 완성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머리에 그 핀을 조심스레 꽂아주었습니다. 약속 지켰다, 우리 딸. 이제 이 나비가 너를 더 행복한 곳으로만 데려다 줄 거야. 소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현우가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은혜는 비로소 다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회장이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자, 다들 여기 보세요. 20년 만에 다시 찍는 진짜 가족 사진입니다. 찰칵 마이너스. 플래시가 터진 뒤 현우와 소희 부부가 과일을 깎겠다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민수와 은혜, 두 사람만 남게 되었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덕분에 은혜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거친 손등을 자기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20년 전에는 비단결 같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얼굴에 닿는 감촉은 마치 말라버린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했죠. 민수는 그 손마디 하나하나에 맺힌 아내의 눈물과 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야.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퍼졌습니다. 나 없는 동안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 손바닥이 다 닳도록 재봉틀 돌리면서 남편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텼어? 은혜는 대답 대신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이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좁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였습니다. 여보,
나 힘들지 않았어요. 소희가 당신 닮아서 예쁘게 커가는 거 보면서 언젠가 당신 돌아오면 이 장한 모습 꼭 보여주겠다고 그 약속 하나로 살았는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살아만 있어준 거, 그거면 나는 20년 세월 다 보상받았어요. 민수는 아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하나로 길게 합쳐졌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고 바랜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나던 날 은혜가 챙겨주었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기억을 잃고 헤맬 때도 왠지 모를 이끌림에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죠. 당신이 준 이 손수건 한 장이 내 기억을 대신해서 나를 지켜줬나 봐. 이제야 제 주인한테 돌아왔네. 민수가 손수건을 은혜의 손에 쥐어주자 은혜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보내며 건넸던 마음이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남편의 체온을 가득 담은 채 돌아온 것이니까요. 안채에서 소희의 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얼른 들어오세요. 과일 다 깎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없이 마주보았습니다. 민수의 턱 밑에 새겨진 초승달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길을 잃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밤길을 밝혀준 가장 따뜻한 등대였습니다. 갑시다, 여보. 우리 별이가 기다리네. 네, 당신. 이제 다신 어디 가지 마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발을 맞추어 안채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왼쪽 어깨가 살짝 기우는 특유의 걸음걸이가 은혜의 보폭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창신동 좁은 골목 위로 초승달이 높게 떴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차갑고 험난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온기를 품은 이 작은 집만은 영원히 지지 않을 봄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시린 겨울을 지나온 이들에게 달림은 비로소 환한 미소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집이 완성되었다고 말이죠.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꺾이지 않는 기다림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조차 이겨내고 끝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은혜 씨 가족이 맞이한 이 봄날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고 있는 희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년의 한을 씻어내고 마침내 다시 만난 은혜 씨와 민수 씨, 그리고 소희와 현우 부부에게 따뜻한 축복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은혜 씨처럼 기약 없는 20년을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기다릴 수 있으셨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기억을 잃은 채 눈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건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이 초승달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기적이 깃들기를 응원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